고요한 저녁, 오래된 아파트 거실의 낡은 소파에 노부부, 만식과 손자가 나란히 앉아 있다. TV 화면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앵커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채운다. 화면에는 초등학생 유인 미수 60대 검거라는 자막이 선명하다. 만식은 혀를 차며 무심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손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춘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앵커는 부산 강서구의 한 학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한다. 60대 남성이 전화를 대신 걸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잿빛으로 가득했던 6.25 전쟁 직후의 부산시장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쌀을 사기 위해 몰려든 인파, 아비규환 속에서 놓쳐버린 어린 동생의 작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뉴스의 자막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만식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세상 말세야, 저런 놈들은 아주 라며 혀를 꿀꿀 찬다. 하지만 순자의 귀에는 남편의 목소리도 앵컬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릴 뿐이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70년 전 그날의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저 몇 걸음만 가면 닿을 것 같았던, 그러나 영원히 닿을 수 없게 된 동생 미자의 얼굴이 화면 속 아이와 겹쳐 보이며 가슴이 시큰해진다. 뉴스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기자는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범행이 이뤄낸 학원과 주변의 지리를 설명한다.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물색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화면에는 범인 A씨의 차량이 골목에 멈춰서고 B양에게 말을 거는 흐릿한 장면이 재생된다. 만식은 화면을 유심히 보며 분을 사기지 못한다. 저봐. 애들이 뭘 안다고 돈으로 꼬드기는 것 좀 봐. 아주 작정을 한 게지.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부모와 같은 분노가 서려 있다.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피해 아동이 다행히 거부 이세를 밝히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 부모에게 알려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부모님과의 안전교육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다. 안전교육. 그 시절엔 그런 단어조차 없었다. 먹고 살기 급급해 어린 언니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했던 부모님. 그리고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 그녀는 B양의 현명한 대처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지켜주지 못했던 동생에 대한 미안함에 고개를 숙인다. 만식은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은 다르지. 똑똑해. 그래도 저런 놈들이 있으니까 문제야. 라며 서해 시스템을 탓한다. 순자는 조용히 첫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찬물이 자를 타고 흘러내린다. 차가운 찬물이 손등을 적시자 그날 동생을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다시금 떠오르는 듯했다. TV 화면은 경찰의 발빠른 추적 과정을 조명한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주변 CCTV를 샅샅이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불과 5시간 30분 만에 경남 창원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하는 장면이 속도감 있게 편집되어 나온다. 만식은 주먹으로 무릎을 탁 치며 외친다. 잘했다, 잘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늘에 눈이 몇 갠데 저런 짓을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해. 그는 과학수사의 힘과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범인이 잡혔다는 사실에 후련함을 느낀다. 하지만 순자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흐른다. CCTV. 만약 그 연날 시장에도 CCTV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동생의 손을 놓친 그 순간 누군가 동생을 데려가는 장면이라도 찍혔더라면 평생을 혹시 길을 잃고 헤매다 어디 좋은 집에 입양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실낱 같은 희망과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절망 사이를 오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기술의 발전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큰 힘이 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자신의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무력감에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화면 속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오는 60대 남성의 모자 쓴 얼굴을 보며 순자는 상상한다. 내 동생 미자를 데려간 사람도 저렇게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그런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네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긴다. 기자는 A씨의 황당한 변명을 전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아이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만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린다. 뭐? 좋아하는 여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 그 나이 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뻔하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게야. 그는 범인의 서툰 거짓말에 치를 떨며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의도를 단정한다. 순자 역시 그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좋아하는 여성이라는 부분. 혹시 아주 만약에 70년 전 내 동생 미자를 데려간 사람에게도 그런 사소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이가 없던 부부가 너무나 아이를 원해서 혹은 잠깐만 데리고 있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일이 커져버려서 순자는 수십 년간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유괴범의 모습을 악마와 같은 존재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그래야만 동생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뉴스 속 60대 남성의 어설픈 변명은 그 경계를 허물어버린다. 어쩌면 내 동생을 데려간 사람도 저렇게 평범하고 심지어는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순자를 덮쳤다. 악마라면 증오하면 그만이지만 사연 있는 이웃이라면 나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연다. 여보, 미자는 어디 있을까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식은 그제야 아내의 깊은 슬픔을 알아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이 사람아, 또 그 생각하는 게야? 옛날 일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투박하지만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TV 속에서는 패널들이 나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야기한다. 한 아동심리 전문가는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며 가슴을 졸입니다.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포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라고 말한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한다. 그렇고 말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우리 손주 녀석 학교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당신은 모를 거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꾸도 하지 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걸. 그는 자신의 걱정을 늘어놓으며 아내의 슬픔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쓴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패널의 말을 듣는다. 함께 짊어져야 할 불안. 하지만 70년 전 자신의 불안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롯이 혼자만의 것이었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 아이 하나 잃어버린 것은 전쟁통의 수많은 비극 중 하나로 쉽게 잊혔다. 그녀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도 함께 아파해줄 이웃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의 부모들이 느끼는 사회적 공포와 자신의 고독했던 슬픔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늪이며 더욱 서러워졌다. 화면이 바뀌고 앵커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위험할 땐 세리쳐요와 같은 캠페인 영상이 자료 화면으로 나온다. 해맑게 웃으며 안전수칙을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만식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래, 저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야 돼. 몸에 뵐 때까지.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영악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 하지만 순자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캠페인 영상 속 아이들의 모습 위로 까만 단발머리에 뻘간 댕기를 맸던 동생 미자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미자는 유독 사람을 잘 따르고 잘 웃던 아이였다. 낯선 사람이 사탕을 준다며 손을 내밀었다면 아무 의심 없이 그 작은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자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는다. 순자는 나지막이 읊조린다. 그 아이는 너무 착했어요. 내가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자책감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금도 무뎌지지 않은 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판다. 만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동생을 챙겨. 다 어른들 잘못이고 시절이 수상했던 탓이지. 그의 위로에도 순자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 사건은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이지만 순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의 문제였다. 뉴스는 다시 한번 60대 남성 A씨의 진술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다. 경찰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화상 연결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A씨의 진술은 전형적인 회피성 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하는 여성을 부르려 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진짜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서툴러 뒤틀린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분성을 듣던 만식은 붕괴한다.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네. 그냥 나쁜 놈인 거지 무슨 분석이 저렇게 길어. 애를 상대로 저런 짓을 하려던 놈한테 무슨 사정이 있겠어. 그는 범인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어떠한 서사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뒤틀린 방식.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만약 미자를 데려간 사람도 그랬다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이가 너무 예뻐서, 외로워서 그릇된 방식으로 잠시 함께 있고 싶었던 거라면,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미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70년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익명의 유괴범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진다. 어쩌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조차 사치다. 내 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인데. 순자의 내면에서 용서와 증오, 이해와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괴롭힌다. 논쟁은 범인에 대한 처벌 수위로 이어진다. 채팅창에는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신상 공개하라는 격한 의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약취, 유인, 미수죄의 형량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만식과 순자의 의견이 처음으로 엇갈린다. 만식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한다. 미수는 무슨 미수야. 마음 먹은 것 자체가 똑같은 죄지. 저런 놈은 사회랑 영원히 격리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겨.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예외 없는 처벌만이 정의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순자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한다. 여보, 만약에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미자를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준다면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생사라도 알 수 있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범인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실이었다. 70년간 그녀를 올가맨 질문, 내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 처벌은 국가의 몫이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만식은 아내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는다. 법과 정의의 잣대로만 생각했던 사건이 한 사람의 평생의 한과 그리움이라는 무게를 싣고 다가오자 그는 혼란스러워진다. 이 쟁점은 단순한 법적 논란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였다. 만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아내의 눈물 속에서 그는 70년 묵은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다. 처벌에 대한 분노, 범인에 대한 증오도 아내의 한 앞에서는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는 평생 아내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만식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손자야, 우리 내일 경찰서에 한번 가보자. 순자는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경찰서는 왜요?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라는 걸로 옛날에 헤어진 가족도 찾는다더라. 우리도 가서 등록이라도 해보는 거야. 당신 유전자랑 혹시라도 동생이나 그 자손들이 등록한 게 있으면 찾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만식의 말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순자는 수십 년 전 동생을 찾기 위해 전국의 고아원을 헤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다녔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유전자라니.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과학적이고 신랄 같지만 분명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다.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 나이에?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오랜만에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뉴스는 이제 사회적 해결책으로 아동 실종 예방 시스템 강화,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부부에게 그 시스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70년간의 기다림을 끝낼 수도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어느새 뉴스는 끝이 나고 시끄러웠던 TV는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거실을 채우고 있던 무거운 침묵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작은 온기가 감돌았다.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동생 미자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자신처럼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되어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들은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유전자 등록이라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만식은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아내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내일 아침 일찍 갑시다. 가서 제일 먼저 등록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의 슬픈 뉴스는 노부부의 평온한 저녁을 뒤흔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70년 전 그날에 묶여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한 것이다. 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